말년의 세조는 공신들의 힘이 너무 세졌다는 걸 깨달았는지 이시에 난 평정에 공을 세운 신공신 세력을 육성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자 세조는 이번엔 원상제를 도입하는데요. 갑자기 힘을 얻은 젊은 신공신보다는 오랜 기간 봐온 늙은 구공신이 세자에게 덜 위협이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세조는 세자에게 왕위를 넘겨주는데 그가 바로 조선의 8대 왕 예종입니다. 원래 세조의 첫 번째 세자는 장남인 의경세자였습니다. 의경세자는 성품이 온화하고 부지런해서 세자 시절 공부를 즐겨 했는데요. 하지만 의경세자는 몸이 약해서 잔병 치레를 많이 했고 세자에 책봉된 지 2년 만에 20살의 나이로 요절하고 맙니다. 그러자 세조는 차남인 해양대군을 세자로 앉히니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종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 세조는 말년에 적개공신으로 이루어진 신공신 세력에게 힘을 많이 실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종이 즉위했을 때 구공신과 신공신은 새 시대의 주도 세력이 되기 위해 세력 경쟁을 펼치는데요. 구공신은 앞에서 많이 알아봤으니 넘어가고 신공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면 신공신 중 주요 인물로는 구성군 이중과 남이 그리고 유자광이 있습니다. 먼저 구성군 이주는 세종의 사남인 이명대군의 아들입니다. 이명은 수양처럼 무예에 뛰어났으나 여자를 하도 밝혀서 기생과 놀아나고 궁녀를 겁탈하는 등 세종의 속을 많이 썩였는데요. 이명은 내 아들인데 어찌 양녕 형님을 닮았을까? 하지만 그의 아들인 구성군은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에 오히려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세조는 그런 구성군을 총애해서 이시에 난 때 정벌군 총사령관을 시키고 난이 평정되자 곧장 병조판서를 거쳐 28살의 젊은 나이에 영의정으로 임명하는 등 파격적인 대우를 해줬지만 구성군은 오히려 이런 특별 대우가 남들의 질투를 살까 두려웠는지 항상 자세를 낮추고 조심히 행동했습니다. 반면 같은 신공신이지만 구성군과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진 이가 있었으니 바로 남이입니다. 남이는 태종의 충신이던 남제의 증손자입니다. 남제, 남은 형제는 각각 태종 이방원과 태조 이성계에게 충성하던 신하였는데요. 태종은 원경왕후와의 사이에서 낳은 막내딸 정선공주를 충신인 남제의 아들 남유에게 시집보냈는데 남이는 바로 이 부부의 손자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남이의 집안 내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태종의 충신 중 한 명인 권근, 기억나시나요? 이 권근의 손자인 권람은 또 세조의 충신이죠. 근데 이 권람의 딸이 바로 남이의 처였으니 남이는 종친을 유독 아끼는 세조에게 최고의 총애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자, 이렇게 당대 최고의 혈통과 가문을 자랑하던 남이는 17살에 묵가에 급제했으며 활쏘기에 특히 능한 장수였습니다. 한 번은 남이의 활솜씨를 본 명나라 사신이 이와 같은 좋은 장수는 세상 어디에서도 얻기 어려운데 이 같은 사람을 옆에 두었으니 전하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라고 칭찬할 정도였는데요. 25살이 된 남이는 이시의 난을 평정하기 위한 정벌군 선봉장으로서 크게 활약합니다. 북청의 싸움에서 남이가 전장을 드나들며 사력을 다해 싸우니 그가 지나간 곳마다 적이 마구 쓰러졌고 남이는 이 와중에 화살을 4-5발이나 맞았으나 그의 얼굴 표정은 태연하였다. 또한 뒤이어 남이는 건주 여진 정벌군이 편성되자 강순, 어휘소와 함께 대장으로 임명돼 큰 공을 세우게 되죠. 이렇게 연달아 공을 세운 남이는 세조의 총애를 받아 28살의 나이로 5위 도총관에 임명되고 뒤이어 병조판서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자, 앞서 구성군은 초고속 승진에 대해 부담을 느끼며 몸을 낮췄다 했죠. 하지만 남이는 구성군 못지않는 출세를 했음에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한 구성군에게 질투심을 표출했는데요. 성상께서 구성군 이준을 지나치게 사랑하시니 신은 이를 그르게 여깁니다. 게다가 남이는 국상 중에도 술과 고기를 먹고 여자와 동침까지 하며 기세등등하게 굴었으니 주변 사람들에게 그 행실이 경박하고 오만하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예종도 이런 남이의 행실에 불만이 있었는지 즉위한 당일에 남이를 병조판서에서 해임해버리는데 남이의 사람됨이 병사를 맡기기에 적절하지 않사옵니다. 남이를 병조판서에서 해임하고 의상군 겸사복장으로 삼으라. 병조판서는 정이품인데 비해 겸사복장은 종이품이며 병조판서는 병권을 관리하는 직책인 반면 겸사복장은 말이 기병 중심의 친위군이지 사실 국왕의 말을 관리하는 부대의 대장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남이는 강등을 당한 거라고 봐야죠. 더군다나 이날은 아직 세조가 살아있을 때인데 예종이 즉위 첫날 세조의 결정을 첫 번째로 뒤집은 사건이 바로 남이의 좌천이라는 걸 보았을 때 예종이 남이를 얼마나 경계했는지 알 수 있겠죠. 반대로 남이 입장에선 세조의 총애를 힘입어 승승장구하며 거만하게 굴던 중 예종이 즉위하자마자 곧바로 좌천당하고 말았으니 어지간히 화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불만 가득한 남이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여기서 버텨봤자 예종에게 버림받을 것 같으니 아예 뒤집어 버리자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마친 남이는 서둘러 측근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이때 남이의 눈에 든 이가 같은 신공신 세력인 유자강이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서자 출신이었던 유자광은 아버지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 노름과 건달 생활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성년이 돼서는 정신을 차렸는지 갑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정사로 돌아와서 갑사로서 경비를 서고 있던 유자광은 이시에 난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기회를 잡아 출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세조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이 글은 내 뜻에 매우 합당하니 이 자는 진실로 기특한 제목이다. 유자광의 포부가 마음에 든 세조는 그를 연락관으로 삼는데요. 세조는 유자광이 연락관으로서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자 난이 진압된 후 그를 정오품, 병조정랑에 임명합니다. 그러자 대관들은 이를 반대하고 나서는데 유자광은 첩의 아들로 과거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천을 논하지도 않고 관직에 오른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런 자를 하루아침에 병조정랑에 삼을 수는 없사옵니다. 너희 중 유자광 같은 이가 몇이나 되느냐? 나는 절세의 임무를 얻었다고 생각하니 다시는 말하지 말라. 이후 세조는 유자광이 과거 출신이 아니라는 게 걸림돌이 될까봐 그에게 과거 응시도 허락해 시험을 치르게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문과 초시 합격자들의 명단입니다. 유자광도 응시했을 텐데 어찌하여 합격시키지 않았느냐. 답안지에 옛말을 자주 쓰고 문법도 자주 어겼기에 낙방시켰습니다. 비록 옛말을 썼더라도 묻는 말에 대답만 잘한다면 그게 좋은 답안 아니겠는가. 이번 문과 장원은 유자광이다. 또한 이렇게 유자광이 문과의 장원으로 급제했으니 내 그를 병조 참지로 삼겠다. 이렇게 유자광은 구성군, 남이와 같이 세조의 총애로 초고속 승진을 한 인물 중 하나였는데요. 그런데 구성군과 남이는 종친이라는 가문의 힘도 작용한 반면 유자광은 벼슬길이 막힌 서자에 직책도 일개 갑사 출신이었단 걸 감안하면 더욱 파격적인 인사였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오늘은 구성군과 남이, 유자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서 남이를 설명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예종의 인사에 불만을 품은 남이가 뭔가 일을 벌이기 위해 측근을 모으기 시작했고 이때 유자광을 눈여겨봤다고 했죠. 다음 시간엔 남이가 유자광을 포섭해 어떤 일을 벌이려 했는지 그리고 과연 그 일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종이 즉위한 지 2달도 채 안 된 어느 날 밤 유자광이 예종을 찾아옵니다. 신이 급히 아랠 일이 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무엇이냐? 얼마 전 남이가 한밤중에 신을 찾아와 말하기를 지난날 세조께선 우리를 아들과 같이 총애하시지 않았는가? 그런데 지금 세조께서 돌아가시자 나라의 인심이 위태로운데 이 틈을 타 간신히 난을 일으킨다면 우리들은 개죽음을 당하고 말 것이네. 그러니 자네는 나와 함께 충성을 다해 세조께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는가? 어떤 간사한 사람이 난을 일으키겠습니까? 김국광은 정사는 돌보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재물만 탐하는 자이니 이 같은 자는 당장 죽여야 하네. 또한 노사신도 매우 불충한 자인데 이는 자네도 알지 않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남이가 또 신의 집을 찾아와 말하길, 전하께서 즉위하시던 날 혜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있네. 자네도 혹시 보았는가? 강목에 따르면 혜성이 나타나면 장군이 반역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이 딱 그때인 것 같네. 하여 혹시 모를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내가 먼저 거사하고자 하니 자네도 나와 함께하세. 이같이 큰 일을 어찌 우리 둘이 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걱정 마시게. 또한 오늘 내가 한 말은 오직 자네하고만 나눈 것이니 만일 자네가 전하께 고할지라도 내가 부인하면 자네가 죽을 것이고 내가 고해도 자네가 부인하면 내가 죽을 것이네. 그러니 혹시라도 고할 생각은 하지 말게나. 라고 하였습니다. 얘기를 들은 예종은 곧장 남이를 잡아오라고 군사를 보내는데요. 또한 예종은 남이와 함께 이 일을 의논한 자가 있을지 모르니 당장 종친과 대신들에게 입궐하라 지시하고 혹시 모를 영모에 대비해 벌문 수비도 강화했습니다. 군사 100여 명이 남이의 집을 둘러싸고 그를 불러내자 남이는 일이 틀어졌음을 짐작했는지 집에 없다고 속인 후 도망치려 했는데 이미 사방에 쫙 깔린 군사들에게 붙잡히고 마는데요. 네가 요 근래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논하였느냐? 낮엔 민서의 집에 들러 북방의 일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고 밤에는 유자강을 만나 강목에 쓰여있는 혜성이 출연한 부분에 대해 얘기하였습니다. 허나 영모를 꾀한 적은 없사옵니다. 유자광과 대질신문을 해보거라. 내 놈은 얼마 전 나를 찾아와 간신히 난을 일으키기 전에 죽여야 한다 했으며 또 오늘은 혜성 핑계를 대며 누군가 난을 일으킬지 모르니 먼저 거사하겠다 하지 않았느냐. 유자광이 평소 저에게 불만이 있었기에 없는 죄를 지어내 고발한 것이옵니다. 신은 절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사옵니다. 그러자 예종은 남이가 낮에 만났다던 민서를 불러 신문하는데요. 북방의 일을 의논한 것은 사실이오나 그 뒤에 남이가 말하길, 요 근래 혜성이 계속 나타나니 분명 간신히 일어날 터인데 그리 되면 내가 먼저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을 것 같아 걱정이요. 간신이라뇨? 누가 간신이란 말입니까? 한 명이요. 허면 어찌하여 전하께 먼저 아뢰지 않으십니까? 좀 더 자세히 알아본 후에 아랠 생각이요. 라고 하였사온데 신이 곧 순장으로서 업무에 나가야 했기 때문에 미처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또 남이가 혜성을 언급하며 간신히 있을 거라 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게다가 그 대상으로 한명회를 지목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고 말죠. 사실이냐? 예. 어찌하여 한명회가 간신이라 생각했느냐? 한명회가 지난날 저희 집을 찾아와서는 적자를 세우는 일에 대해 말하길래 그가 난을 꾀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신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한 적 없사옵니다. 남이가 무고한 거란 걸 아니 걱정 마시오. 그렇게 며칠간 남이와 관련된 자들을 불러다 계속해서 고문한 끝에 남이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하나둘씩 나오자 남이는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알겠습니다. 술 한 잔 주시고 묶은 끈을 풀어주시면 전부 말하겠습니다. 신이 반역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유자광이 한 말이 전부 맞습니다. 일전에 강순이 신과 더불어 말하길, 어린 임금이 왕위를 이었는데 밤마다 혜성이 자주 나타나는 걸 보니 간신히 난을 일으킬 징조가 틀림없네. 만일 그렇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우리를 죽이려 들 텐데 어찌해야겠는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이네. 허면 임금으로는 누굴 삼아야 합니까? 내가 일찍이 보성군과 더불어 나란 일을 의논하였는데 나와 뜻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더군. 간신을 토벌하고 새 왕을 세운 뒤 우리들이 사사로운 욕심 없이 물러난다면 세상 누가 우리를 그르다 하겠는가? 그러자 고발당한 강수는 처음엔 부인하였는데 곤장을 맞자 바로 말하기를, 남이 말이 다 맞습니다. 신이 어려서부터 곤장을 맞아본 적이 없사온데 어찌 이를 견딜 수 있겠사옵니까? 그러더니 남이를 쳐다보며 말하길, 야 이놈아, 내가 언제 너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냐? 내 이미 다 말했잖소. 대감도 나와 같이 죽어야 마땅하오. 대감은 이미 벼슬도 정승에 올랐고 나이도 한참은 늙었으니 죽어도 후회가 없을 것이나 나는 이제 겨우 26인데
이와 같이 죽는다면 참으로 애석하지 않겠소. 여기까지가 실록에 적힌 남이의 옥사 사건의 전말입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이가 정말 역모를 꾸몄을까요? 아님 유자광이 없는 죄를 지어내 남이를 고발한 걸까요? 강수는 정말 남이와 저런 대화를 나눴을까요?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야사에서는 남이와 유자광을 대질신문할 때 남이가 유자광이 평소 저에게 불만이 있었기에 없는 죄를 지어내 고발한 것이옵니다. 신은 절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사옵니다. 라고 말한 것과 실록에 적히지 않은 다른 정황을 근거로 삼아서 남이에게 불만을 품은 유자광이 거짓으로 남이를 고발해 죽인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기에 많은 이들이 이 가설에 무게를 둡니다. 또한 남이가 강순을 공모자로 지목한 이유는 함께 이시애의 난과 건주여진 정벌에도 등을 맞대고 싸우던 전우인데 자기가 모함을 받아 죽을 위기에 처했음에도 전혀 도와주려 하지 않는 강순에게 화가 나 그를 끌어들인 거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처음 남이의 역모를 고발한 자가 타고난 모략가인 유자광이었기에 이 가설은 더욱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한편 다른 이들은 야사에 실린 근거들이 실록에선 빠진 이유가 설명되지 않으며 야사에선 이때 강순이 영의정이었다고 나오는데 실제론 오의도총관이었던 점 등 잘못된 정보가 적혀 있음을 근거로 야사는 거짓이고 남이는 실제로 강순과 역모를 꾸몄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뭐 남이가 실제로 역모를 꾀하다 죽었든 무고를 당해 죽었든 그로 인한 결과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남이와 남이의 측근들은 이를 계기로 전부 죽임을 당했기에 이 사건을 계기로 신공신 세력은 완전히 힘을 잃었고 예종과 구공신 세력은 같이 손에 피를 묻히며 동맹을 형성하게 되었죠. 그렇게 견제 세력을 몰아내고 완전히 정권을 장악한 구공신은 이제 막강한 권세를 누리게 되었는데요. 왕위에 오른 예종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기에 아버지 세조의 뜻을 이어받아 9명의 대신을 원상으로 임명했습니다. 원상들은 2명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왕의 비서실과 같은 승정원에 출근하며 예종과 함께 정사를 논의했는데요. 그런데 예종의 힘이 더 셌을까요? 아니면 원상의 힘이 더 셌을까요? 권력이란 인사권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직책에 누구를 앉힐지를 정하는 사람이 진짜 권력을 쥐고 있다는 말인데요. 아무리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자 수업을 받아온 예종이지만 수많은 관료들 중 누가 인재이고 또 누가 간신인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조, 병조에서 사람을 추천해 올리면 예종은 원상의 조언을 따라 이 중 누구를 임명할지 결정했는데요. 게다가 앞서 세조편에서 살펴봤듯 대부분의 관료는 원상에게 줄을 대고 있었고 실제로 이조와 병조를 장악한 것도 이 원상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원상이 인사권을 행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엔 원상이 정권을 장악한 거라 봐야겠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먼저 국왕의 재위 시절 춘추관 소속 사관들이 각자 초안이 되는 사초를 적어두었다가 왕이 죽으면 조정에서 이 사초를 모아 이를 편집하고 수정해 실록을 편찬합니다. 따라서 이 사초는 실록을 작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서 왕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기록이었는데요. 또한 사관은 왕이 살아있을 땐 각자 자기가 적은 사초를 자기 집에 보관했다가 왕이 죽은 뒤엔 조정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자료를 토대로 조선왕조실록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예종 1년, 예종은 세조실록을 편찬하기 위해 이 사초를 걷어들이면서 한 가지 조항을 덧붙입니다. 모든 사초에는 작성자의 이름을 적게 하라. 사초에 작성자의 이름을 적게 하면 당연히 신뢰성이 올라가겠죠. 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에 발생하는데요. 세조실록에 사초를 적은 사관 중에 민수란 자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예종이 세자였을 때 세자에게 유교 경전을 강의하는 서연의 책임자인 서연관을 맡았을 정도로 장래가 촉망되는 자였는데요. 그런데 민수는 사초에 작성자의 이름을 적으라는 명령이 내려오자
갑자기 똥줄이 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적은 사초에 대신들이 잘못한 일들을 적어놨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미 사초를 제출한 이상 원칙대로라면 이 중요한 사초를 절대 고칠 수는 없는 일. 그러나 민수는 훗날 이 일로 대신들이 자기에게 해코지할까 두려워 사초의 보관을 맡은 친구에게 부탁해 다시 사초를 꺼내어 몇 문장을 수정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다른 사초 보관자들은 이 일이 발각되면 우리도 죄를 면치 못할 걸세. 맞네. 늦기 전에 전하게 보고하세. 민수가 몰래 사초를 빼내어 고쳤으니 청컨대 이를 국문하여 주시옵소서. 의금부는 당장 민수와 관련자들을 잡아오도록 하라. 네가 사초를 고쳤느냐? 예, 그렇습니다, 전하. 사초의 어느 부분을 고쳤느냐? 한명회가 강효문과 더불어 반역을 꾀했다고 적었다가 이를 치웠습니다. 거짓이기에 지운 것이겠지. 네, 그 당시 일은 자네가 역심을 품은 게 아니란 걸 알고 있으니 걱정 마시게. 또 무엇을 고쳤느냐? 그 외에 민수가 고친 부분은 그냥 말을 좀 부드럽게 하거나 술에 취해 그랬던 거라고 토를 달아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 민수뿐만 아니라 원숙강이란 자도 사초를 고쳤다는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원숙강은 처음엔 자기는 사초를 고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사람의 증언으로 인해 사초를 고쳤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임금의 잘못은 기록하면서 대신의 잘못은 덮으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대신을 거스르면 화를 입기 때문입니다. 너는 대신에게는 아부하면서 임금은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종은 민수에게 사초를 꺼내다 준 자 강치성을 국문하는데요. 니놈이 혼자서 사초를 빼돌렸을 리는 없다. 누구와 함께 공모하였느냐? 성숙과 함께 공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성숙을 불러 강치성과 대질신문을 했는데 성숙은 끝까지 부인하며 그런 적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 강치성의 말은 계속 오락가락하니 예종은 성숙은 풀어주고 강치성만 가둬놓는데요.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느냐? 세종께서 살아계실 때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처벌했느냐? 죄인이 원하는 곳으로 귀양 보내어 거주지를 제한하였습니다. 그 정도로는 안 된다. 이들은 대신을 섬기고 임금을 능멸했으니 반역의 죄로 다스려야 하느니라. 민수는 처음부터 바른 대로 고했으니 곤장 100대의 제주 관노로 삼으라. 허나 원숙강과 강치성은 임금이 묻는데 바른 대로 고하지 않았으니 차명에 처하도록 하라. 어째서 예종은 이들에게 이렇게 과한 형벌을 내린 걸까요? 제 생각엔 이 사건을 계기로 예종은 대신의 권력이 너무 세졌음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하들에게 임금을 제치고 대신에게 아첨하려 하지 말라. 임금을 깔보고 거짓말하지 말라. 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닐까요? 예종은 세조의 둘째 아들입니다. 따라서 원래는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으나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가 20살의 나이로 요절하면서 당시 8살이던 예종은 세자에 책봉됐는데요. 세조는 정사를 돌보는데 열정적이었던 만큼 세자 교육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중요한 정책과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그 내용과 처리하는 방법을 세자에게 일러주고 그걸 일기에 적게 했죠. 예종도 그런 아버지의 성실성을 빼닮았는지 하루에 3번씩 열리는 서연에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는데요. 그렇게 예종의 나이가 13살이 되자 세조는 과거 세종이 문종에게 했던 것처럼 세자 예종을 조회와 조계에 참석시키며 국정 운영을 참관하게 했습니다. 문종의 전례를 따라 세자를 조계에 참석시키도록 하라. 또한 예종은 효심이 지극해 세조의 병세가 심해지자 직접 수라상을 챙기고 약을 먼저 맛보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극진히 간호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예종의 건강이 망가져 일찍 죽었다고 보기도 하죠. 이런 예종의 효심은 세조의 묘호와 시호를 정할 때도 나타납니다. 저희가 의논한 바 대행대왕께 올릴 묘호는 신종, 예종, 성종 중에서 택하시는 게 어떻사옵니까? 대행대왕께서 나라를 다시 일으킨 공덕은 조선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알지 않겠는가? 따라서 묘호를 세조라 일컬을 순 없는가? 세조나 세종은
보통 나라를 창업하는 데 비견될 만한 업적을 남긴 군주에게 붙이는 묘호인데, 일반적으로 조는 종보다 높은 묘호로 취급되기에 세조라는 묘호는 선왕에게 올리는 최고의 극찬에 가까운 묘호입니다. 세조는 우리 조종에 세종이 있기 때문에 감히 의논하지 못하였습니다. 한나라에도 세조가 있고 세종이 있는데 어찌 세조라 하지 못한단 말이오. 거기까진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묘호는 세조로 하고 시호는 무엇으로 정했소? 시호는 열문, 영무, 신성, 인효로 올리시는 게 어떻습니까? 내 앞서 자수를 제한하지 말라 하였는데 어찌 또 8자로 제한한 것이오? 조종의 시호가 모두 8자에서 이를 따라한 것이옵니다. 앞서 태조, 태종, 세종, 문종의 시호는 모두 8자였습니다. 정종은 아직 정식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공정왕이라 불렸고,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등됐으니 여기서 제외되었죠. 그럼 다시 의논하고 오시오. 그리하여 재논의한 끝에 승천채도 열문 영무지덕 융공성신명의 흠숙인효 대왕으로 무려 20자에 달하는 엄청난 시호가 결정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이리도 높은 사람으로 올리려는 예종의 효심이 단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라 할 수 있죠. 예종은 세조를 참 많이 존경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러 면에서 세조를 닮으려 했기 때문인데요. 예종은 세조가 카리스마로 관료들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며 크게 감명을 받았는지 즉위하자마자 강력한 제재로 대신들을 압박합니다. 벼슬을 주는 것은 나라의 큰 권한인데 권세가의 집을 찾아가 청탁하여 벼슬을 얻는 건 매우 잘못된 일이다. 따라서 이런 청탁을 받는 자가 있다면 종친, 공신, 재상을 불문하고 즉시 목에 칼을 씌워 잡아오도록 하라. 또한 이를 숨기려 하는 자는 그 일족까지 몰살하라. 전하, 일족을 몰살하는 건 너무 지나친 형벌이옵니다. 그럼 극형에 처하도록 하라. 또한 예종은 대납하는 자도 엄벌에 처하게 했는데요. 여기서 대납이란 나라에서 군현에 부과한 공물을 대납업자가 한양에서 대신 납부하고 해당 군현에 가서 공물값을 받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론 대납업자들이 대납한 것보다 몇 배로 값을 받아내서 권세가들이 재산을 불리는 주요 수단 중 하나로 사용되었습니다. 대납은 백성들에게 심히 고통을 주는 악행이니 이제부터 대납하는 자는 종친, 공신, 재상을 막론하고 극형에 처하며 그들의 재산은 전부 관아에서 몰수하라. 실제론 형벌이 많이 완화되어 이러한 명령이 잘 지켜지진 않았으나 신하들 입장에선 여간 짜증이 났겠죠. 이 외에도 예종은 종친, 공신, 재상의 비리를 감시하고 엄벌하라는 명령을 많이 내리는데요. 예종이 어째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는지는 예종이 세자 시절 세조와 나눴던 대화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동감은 어느 시대의 것을 읽느냐? 한나라 헌재 때를 읽고 있습니다. 한나라는 어째서 망했느냐? 악한 말로써 남을 헐뜯고 아첨하는 자들이 많아져 황제의 위엄과 권세가 점점 신하에게로 옮겨졌고, 헌재는 오늘의 편할 것만 알고 후일에 위태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여 기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종은 재위 기간이 1년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다 할 업적을 세울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종이 재위기에 한 일들을 살펴보자면, 먼저 세조 때부터 추진하던 경국대전을 수정하는 작업을 이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정 작업의 총책임자인 한명회는 세조의 뜻과 다르게 몇 가지를 수정했는데요. 이는 주로 나라의 이익보다는 양반층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노비종부법을 폐기한 것이 있습니다. 노비세습은 고려 시절부터 일천즉천이었다가 태종 때 노비종부법으로 바뀐 게 세종 때 노비종무법으로 바뀌었다가 세조 때 다시 노비종부법으로 바뀌었다가 예종 땐 또 이 노비종부법이 폐기된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폐기됐단 말이 일천즉천으로 바뀐 건지 노비종무법으로 바뀐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예종은 삼포에서 외인이 사적으로 무역하는 걸 금지하고 옛 정치의 잘한 점과 못한 점을 비평한 역대세기를 직접 편찬했습니다. 예종은 아버지 세조를 존경하여 그와 같은 군주가 되기 위해 세자 시절부터 성실히 공부했고, 왕위에 올라서는 자기가 꿈꾸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추진해 갔습니다. 하지만 즉위한 지 고작 1년 3개월밖에 안 되어 세자 시절부터 알아온 족질이 다시 발병하는데요. 그런데 예종은 평소에 몸이 약하다는 말도 없었고 겨울이 되면 종종 족질을 앓긴 했으나 특별히 위중하다거나 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때 족질이 나서도 죽기 전날까지 정사를 보았고 신하들이 걱정하자 이것 때문에 죽기야 하겠느냐 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죽어버렸는데요. 따라서 일각에서는 예종이 독살을 당한 건 아닌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앞서 살펴봤듯 예종은 원상과 권세가들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기에 이에 반발한 자들이 예종을 독살한 거 아닌가 하는 건데요. 또한 예종 독살의 주범으론 주로 한명회가 언급되는데 이렇게 되면 앞서 살펴본 남이의 옥사 사건에서 남이가 한명회가 역모를 일으키려 한다 라고 말했던 게 사실이 되는 거라 남이의 옥사까지 연결되며 주장이 흥미로워집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 추측일 뿐이고 적어도 실록상에는 예종이 독살당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었으며 예종이 죽은 뒤 예종의 어머니인 정의왕후가 한명회를 특별히 견제하거나 한명회가 뒤탈을 없애기 위해 정의왕후와 예종의 자식을 모두 죽이거나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예종이 독살당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종은 살아있을 때 직접 자기가 죽은 뒤에는 예종이라는 묘호를 받고 싶다고 일러두었기에 신하들은 그 뜻에 따라 예종에게 예종이라는 묘호를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예종이 20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급사하자 조정은 다시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애초에 예종이 왕이 된 건 형인 의경세자가 요절했기 때문인데 또 예종이 요절했을 때 그의 장자는 고작 4살밖에 안 된 반면 의경세자의 두 아들은 그보다 많은 16살, 13살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때 후계자를 정한 건 세조의 부인 정의왕후인데 정의왕후는 후계서열 1순위인 예종의 아들 제한군을 제치고 2순위인 의경세자의 첫째 아들 월상군도 제치고 3순위인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잘상군을 왕위에 올립니다. 그녀는 어째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